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일은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는 곱게 늙었다며 덕담을 건네곤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제 시간은 오직 한 사람, 남편 김명철과 함께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남들은 저희를 보고 깨가 쏟아지는 인꼬부부라고 했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텃밭에서 함께 상추를 뜯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살. 더 바랄 것이 없던 완벽한 세상이었지요. 그날도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어요. 홍자야, 오늘 저녁에는 상추쌈에 고기 좀 구워 먹을까? 당신이 키운 상추가 제일 맛있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저는 알았어요, 영감. 내가 제일 크고 맛있는 놈으로 뜯어올게. 기다려요. 하고는 바구니를 들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상추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한 입 한 입 정성껏 상추를 뜯어 바구니에 소복이 담았어요. 이걸로 쌈을 싸먹을 남편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배가 부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방금 전까지 지저귀던 새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고 따스하던 햇살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 치부했지요. 나이가 드니 별 생각이 다 든다며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이 상추 좀 봐요. 아주 실하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신문을 덮어둔 채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볕 좋은 오후에 깜빡 잠이 든 모양이구나 싶었지요. 저는 씻지도 않은 상추를 식탁에 내려놓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감,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방에 들어가서 자요. 하고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몸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고개는 힘없이 툭 제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감고 있는 눈은 너무나 평온했지만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상추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파릇한 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만이 멀게 들려왔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핸드폰을 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영감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제 세상은 그렇게 제가 남편을 위해 상추를 뜯으러 간 그 짧은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남편은 제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제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제 옆을 지키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아주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유난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인 차주미였습니다. 주미는 마치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인 양대성통곡을 하며 들어왔지만 저는 봤습니다. 슬픔에 젖어야 할 그 눈이 분주하게 조의금을 받는 곳을 향해 번뜩이는 것을요. 제 앞에 와서는 어머니, 아버님 흐흑하며 엎드렸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의 뒤를 따라 안사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꼭 무대 위 주인공처럼 등장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입구에서부터 과장된 몸짓으로 주위의 시선을 끌더군요. 화려한 금박 브로치가 달린 검은색 원피스는 장례식장 옷보다는 파티복에 가까웠고 슬픔과는 거리가 먼 짙은 화장은 그 저급한 속내를 그대로 비추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은 재단 쪽으로 다가오면서도 슬쩍 조화들을 훑어보며 어떤 기업에서 보냈는지 확인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 눈은 슬픔을 나누러 온 조문객의 눈이 아니라 잔칫집의 규모를 가늠하러 온 구경꾼의 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입으로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 사돈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이야. 하며 곡소리를 냈지만 그 얼굴에서는 슬픔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졸렬한 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뿐이었지요. 안사돈은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는 보란듯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값비싸 보이는 손수건으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눈가를 꾹꾹 찍는 신용을 하더니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위로를 건네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부터 제 속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기운내요. 그런데 우리 사돈 가시는 얼굴은 참 편안해 보이시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복이지, 복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이라고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자 안사돈은 제가 동조하는 줄 알았는지 더욱 신이 나서 입을 놀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이 노골적인 시샘과 비아냥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려요? 병수발 몇 년씩 해봐요. 있던 복도 다 달아나고 사람 돌아버려. 사돈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암 호상이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드리고 가시니. 우리 주미 아빠는 평생 일만 했는데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말이야. 부럽다. 바로 옆에 있던 며느리 주미가 안사돈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무슨 그런 말을 해. 하지만 그 말에는 어머니를 말리려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해보라는 듯한 미소가 그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안사돈은 딸의 가식적인 만류에 쐐기를 박듯 제게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지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 이제 바깥사돈 명의로 된 그 강남 상가랑 성남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사돈 차지가 되는 건가? 아이고, 나는 우리 영감 그렇게 가면 소원이 없겠네. 여자 혼자 그 많은 재산 다 안고 살려면 무섭겠다.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겠네. 안 그래요? 그 여자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부럽다, 질투난다, 배가 아프다. 그 말들이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슬픔으로 텅 비어있던 가슴에 시뻘건 용암 같은 불덩이가 치솟아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허망함,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거대한 분노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떠나갔는데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 때문에 부럽다고? 감히 내 남편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을 돈으로 저울질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행동에 안사돈과 며느리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 인수가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는 시끌벅적한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제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잠시 자리를 피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을 지나 망설임 없이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쳐왔고
음식을 나르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 멈칫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커다란 탕국솥 옆에 놓인 거의 반쯤 열려있는 커다란 소금 자루가 보였습니다. 국에 간을 맞출 때 쓰는 바로 그 굵은 소금이었지요. 저는 그 자루에 두 손을 깊숙이 넣어 차갑고 거친 소금의 감촉을 느끼며 한가득 움켜쥐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지금 뭐 하시는? 하고 말을 꺼는 순간 저는 이미 몸을 돌려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을 두 손에 가득 쥔 채 주방에서 걸어 나오는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제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지요. 저는 다시 그들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영문을 몰라 사돈,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하며 가식적인 표정을 짓는 그 얼굴을 향해 저는 움켜쥔 소금을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안사돈의 잘 손질된 머리와 짙은 화장을 한 얼굴, 화려한 브로치가 달린 옷 위로 폭설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안사돈이 악을 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며느리 주미가 기겁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에요? 주위의 모든 조문객들이 경악하며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인간의 탈을 쓴 속이 시커먼 탐욕 덩어리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다시 한번 집어들고 제 앞을 가로막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똑같은 것, 네 어미랑 똑같이 속이 시커먼 것, 네 시아버지 잃은 슬픔보다 시아버지 재산이 더 궁금했지. 어디서 신성한 장례식장에서 돈 타령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를 향해서도 남은 소금을 모조리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것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돈 얘기를 입에 올려.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룬 삶이 잠든 곳이야. 너희같이 속물적인 것들이 발 들릴 곳이 아니라고. 당장 꺼져. 이 소금 맞고 부정한 것들 싹 다 꺼져버려.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충격과 분노, 그리고 망신스러움으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봤어요. 안사돈이 뭐라고 더 소리치려 했지만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서린 평생을 순하게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서슬퍼런 살기를 그들도 느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제 아들 인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고 말릴 새도 없이 수군거리는 조문객들의 경멸 어린 눈총을 온몸으로 받으며 허둥지둥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머리와 옷에 붙은 소금을 털어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추잡하고 볼품없던지요. 저는 그들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내 아내답다고 칭찬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거대한 동굴처럼 텅 비어버렸어요.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 옷걸이에 걸린 남편의 외투, 소파 위에 그가 마지막까지 읽던 신문까지.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화석처럼 박혀 저를 찔러왔습니다. 그가 없는 공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정막은 제 심장을 쿵쿵 울리는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슬픔은 무거운 수위처럼 온몸을 짓눌렀고 그리움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숨 쉴 때마다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그날 오후 기나긴 현기증 같은 시간 속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어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기력도 누군가를 만날 마음도 없었지만 초인종은 집요하게 울려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날이 선 표정의 며느리 주미와 그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인수가 서 있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밀치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아들 인수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가로채며 쏘아붙였습니다. 인수 씨는 비켜봐.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여자들 문제야.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였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했지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거기다 대고 소금을 뿌려요? 어머니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 알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지금 저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를 잃은 남편에 대한 걱정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염려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엄마가 당한 망신과 그로 인해 훼손된 자신의 체면만이 중요한 것이었지요. 네 엄마가 한 짓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텐데. 제 차분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어쨌는데요? 아버님 편하게 가셔서 호상이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이제 재산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실 일만 남았다고 덕담해 준 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담이라니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 덕담이라는 저 아이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재산 없어도 평생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게다. 내게 재산은 내 남편이었고 내 세상은 그 사람 하나였어.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애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지. 지금 저더러 돈밖에 모른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 돈밖에 몰라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돈 없으면 이렇게 사람 무시당하고 장례식장에서 소금 맞고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그 돈, 정당하게 우리 인수 씨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아버님 외아들이잖아요. 그걸 왜 어머니가 다 쥐고 있으려고 하세요? 드디어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길고 긴 서로는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저는 며느리의 흥분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어린 것이 돈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지아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이렇게 달려와 돈 타령을 할 수 있을까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러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인수는 내 아들이기 전에, 네 남편이기 전에 아버지를 잃은 상주다. 그런데 너는 상복도 벗기 전에 달려와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 네 눈에는 슬퍼하는 네 남편이 보이지도 않니? 제 말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 인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인수를 한번 쏘아보더니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어요. 인수 씨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사실 거예요? 아버님 명의로 된 그 땅이랑 상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인수 씨 명의로 돌려놔야 세금 문제도 없고 깔끔해요. 뭘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이니 똑똑한 자기들이 나서서 처리해주겠다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물그릇을 새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 나서야 다시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재산, 내 남편이 평생을 땀 흘려 이룬 거다. 단 한 평의 땅도, 단 한 장의 벽돌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야. 그걸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법적으로도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내 몫이고 나머지를 인수가 상속받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가 모든 걸 정리해서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거지? 마치 맡겨둔 물건이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어머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텐데 그걸 좀 미리 당겨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잊고 오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인수 씨가 어머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남이지.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일 뿐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그리고 내 아들 인수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죽음을 입에 올리는 그런 불효자가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죽기 전까지 내 것이고 내 남편의 유산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남편의 유산을 논하지 말거라. 돌아가.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서도 더 이상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 인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봤지? 어머니 저러시는 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 이 답답한 사람아. 며느리는 인수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고 몰아치는 현실이 야속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홍자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늙어서까지 고생시키는구나.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지켜낼게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인생을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만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개어 상자에 담고 그가 보던 책들을 책장에 정리하고 쓰던 만년필을 닦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서재,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책상 서랍 하나가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그 서랍이 잠겨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집안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맞춰봤지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며느리가 말한 비자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멀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볍고 신뢰가 가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무슨 꿍꿍이로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안사돈이 장례식장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었다는 듯 살갑게 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사돈.
그간 기력은 좀 차리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저희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귀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안사돈은 옆에 서 있던 남자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인사드려요, 사돈. 이쪽은 유산 상속 전문으로 하시는 김 변호사님이세요. 우리 사돈 일이 너무 안타깝다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지 뭐예요. 저는 그 김 변호사라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값싸 보이는 번쩍이는 원단의 양복,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넥타이, 그리고 때가 낀 구두. 아무리 봐도 변호사의 행색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도록 했습니다. 무슨 연극을 벌이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지요. 김 변호사라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아주 능숙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고 김명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상속세가 어떻고 증여세가 어떻고 무슨 특별법이 어떻다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현란하게 섞어가며 한참을 떠들어댔습니다. 평생 부동산을 남편과 함께 관리해온 제 귀에는 그 말이 얼마나 허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지 다 들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한참을 떠들던 남자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두시면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금만 수억 원에 달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아드님이신 김인수 선생님 명의로 신탁 처리를 하고 제가 그 관리를 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어머님께서는 아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노인이라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달콤한 제안이었지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안사돈과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해결책이라도 찾은 것처럼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사돈 들으셨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잖아요. 어머니, 뭘 고민하세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모두가 편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김 변호사라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했나요? 어느 법무법인 소속이신가요? 제 질문에 남자의 눈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저는 미래파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변호사 자격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면 신원 확인은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자, 자격증은 지금 사무실에 두고 와서. 제가 제 명함이라도. 남자는 허둥지둥 지갑에서 싼 티가 나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말한 상속세 관련 법률,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이야기더군요. 그리고 자산 신탁은 당신 같은 이름도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쯤은 나도 압니다. 어디서 어설픈 사기꾼을 데려와서 이 늙은이를 속이려 들어.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말에 남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나 버린 자들의 당혹감과 분노가 거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사기꾼이라니요? 안사돈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호사 얼굴은 많이 못 봤어도 사기꾼 얼굴은 척 보면 안다.
눈빛이 흐리고 말이 빠르고 자꾸 서류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당신이 딱 그 짝이야. 그리고 너희들. 이따위 수작을 부리려고 여기까지 또 찾아왔니? 내 남편 재산이 그렇게 탐이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이런 유치한 연극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 셋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허둥지둥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고 안사동과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요, 어머니.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며느리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잠겨있는 그 서랍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안에 무엇을 남겨두었든 이제는 제가 열어봐야겠어요.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와 안사돈이 벌인 유치한 사기극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다음에는 또 어떤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정말 남편의 재산이라면 이 잠긴 서랍 안에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거나 혹은 그들의 탐욕을 막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연장 가방을 들고 온 노인은 돋보기를 끼고 낡은 책상의 자물쇠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거 요새는 잘 쓰지도 않는 구식 자물쇠네요. 그래도 튼튼하기는 또 엄청 튼튼해요. 노인은 가느다란 철사 몇 개를 꺼내 자물쇠 구멍 안에서 한참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 철사의 움직임에 따라 조였다 풀리기를 반복했어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무렵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수리공에게 두둑한 수고비를 챙겨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랍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돈다발이나 금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서랍 안은 의외로 단출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가죽 앨범 하나와 두툼한 서류철 몇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낡고 투박한 열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는 먼저 가죽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안에는 낯선 젊은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무언가에 열중하는 진지한 얼굴,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단체 사진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는 제 남편 김명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근엄한 가장의 모습이 아닌 마치 큰형님처럼 혹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장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허름한 작업실 같기도 했고 작은 사무실 같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누구고 남편은 왜 이들과 함께 있었던 걸까요? 다음으로 서류철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계부나 사업장부가 아니었어요. 1호 청년 박준서, 스마트팜 개발, 2호 청년 김민지, 친환경 포장재 사업과 같은 식으로 제목이 달려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초기 자본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등의 항목으로 돈이 오간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꾸준히 여러 명의 청년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며느리가 말하던 남편의 비자금이었을까요? 하지만 돈을 숨긴 기록이 아니라
돈을 쓴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년 새싹 재단이라고 적힌 낡은 명함 한 장과 그 재단의 이름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당연히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 몰래 청년희명재단이라는 곳을 통해 꿈은 있지만 돈이 없는 젊은이들을 후원해 왔던 겁니다. 사진 속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이었겠지요.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내에 한 벌 바꾸는 것조차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돈 무서운 줄 아는 지독한 구두쇠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아낀 돈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운한 마음보다는 존경심이, 미안함보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와 안사돈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어요. 그들은 남편의 이 고귀한 뜻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정신 나간 영감이라고 쓸데없는 짓에 돈을 낭비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겠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성남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공장지대에 위치한 허름한 상가 건물의 주소였어요. 그리고 손에 들린 투박한 열쇠. 아마도 그곳의 열쇠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남편이 남긴 그림자의 실체를,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비밀의 공간을 말입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장부와 열쇠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물론 그들이 제 말을 순순히 들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자를 보내자마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주소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저는 낯선 동네의 풍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높고 반짝이는 아파트 대신 낡고 낮은 상가 건물들이 즐비했고 길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지친 표정의 노동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유로 이 먼 곳까지 와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마침내 주소지에 적힌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층에는 철물점과 작은 식당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대부분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찾던 곳은 지하 1층이었어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복도 끝에 낡은 철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비일이라고 적힌 문 외에는 간판 하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방에서 꺼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묵은 듯한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코를 찌른 것은 짙은 먼지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 불을 켜자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사무실이자 작업실이고 또 창고이기도 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공구와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공간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꿈의 결과물로 보이는 시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업용 드론처럼 보이는 기계, 신소재로 만든 것 같은 건축 자재 샘플, 독특한 디자인의 의자까지. 모든 물건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만큼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일지를 펼쳐보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 만든 시제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서 남편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남편의 진짜 세상이었던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 치여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을 이곳에서 다른 젊은이들을 통해 되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창문 하나 없는 그 지하 공간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남편의 흔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제가 들어왔던 철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한 누군가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 인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숨기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모를 줄 아셨어요? 당장 문 여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저를 쫓아온 겁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부터 이미 제 뒤를 밟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겠지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제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미행을 감행했을 겁니다. 남편의 고귀한 비밀이 저 더러운 탐욕에 의해 짓밟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소란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당장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여시라고요.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지하 공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들을 돌려보내고 남편의 비밀을 지켜낼 것인가. 하지만 저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재산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를 급습한 현장일 뿐, 그 어떤 설명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는 결국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남긴 그림자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진실의 무게를 저 어리석은 아이들도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주미가 저를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아들 인수와 안사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게 번뜩이며 먼지 쌓인 지하 공간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금괴나 돈다발이 가득한 비밀 창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들의 얼굴에 실망과 의심의 빛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저희를 따돌리고 고작 이런 고물상 같은 데 오신 거예요? 며느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먼지 쌓인 시제품들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그 발길질에 젊은이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담겼을 모형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고물상이라니 말을 삼가거라.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에 내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제 말에 안사돈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바깥 사돈이 이런 데다 돈을 썼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 돈은 다른 데 숨겨두고 우리한테는 이 고물들 보여주면서 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속을 만큼 바보인 줄 아세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댁들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겠소.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입구 쪽에 작업복 차림의 희끗한 머리를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를 그는 마치 동굴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묵묵히 서서 저희를, 아니 정확히는 안사돈과 며느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앨범 속 항상 남편의 곁에서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또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며느리가 나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모형을 조심스럽게 주워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셔츠 소매로 닦아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영철이요. 이 자리의 주인이자 당신들 시아버지이자 사돈이었던 김명철 회장님의 유일한 동업자였지. 회장님이라는 말에 며느리와 안사돈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동업자라는 말에는 더욱 솔깃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들은 박 영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의 말이 사실인지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동업자라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디서 나타나서 사기를 치려고. 며느리의 의심에 박 영감님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남편과 박 영감님이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 청년 새싹 재단 설립 기념이라는 현수막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저 양반의 평생이 담긴 이 장부들이 말해주겠지. 박 영감님은 남편의 책상 위에 제가 올려두었던 장부들을 가리켰습니다. 명철이 그 친구,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넣었소. 오갈 데 없고 돈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녀석들 뒷바라지하는데 말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유산, 그 돈은 전부 저 젊은 녀석들 책상과 공구, 그리고 아이디어로 바뀌어서 여기에 있소. 당신들 눈에는 그저 고물로 보이겠지만 박 영감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안사돈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지요. 자신들이 꿈꿔왔던 수십, 수백억의 재산이 눈앞에서 먼지 쌓인 고물들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그럴 리가 없어. 당신들이 짜고 우리 돈을 다 빼돌린 거지. 이 늙은이들이 작당하고 우리를 속이려 드는 거라고. 며느리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안사돈 역시 옆에서 거들었지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영감탱이가 나타나서 회장님 행세야. 당장 진짜 돈 숨겨놓은 곳을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남편의 고귀한 공간을 더럽히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부 하나를 집어들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보이니? 내 시아버지가 내 결혼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껴 어느 가난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보내준 기록이다. 이게 보여? 내 아들, 내 손주 돌잔치에 쓰려던 돈을 쪼개 창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청년의 재기를 도운 기록이야. 너희가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이 사람은 여기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이 젊은이들의 밤샘 작업을 함께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돈이 바로 여기 이렇게 쓰였다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부에 적힌 글씨는 보려 하지 않고 오직 액수만 훑어보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 많은 돈을 이런 쓸데없는 짓에 다 썼단 말이야.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하신 게 사실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박 영감님이 인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가 김인수 군인가? 자네 아버지는 늘 자네를 자랑스러워했네. 자네가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번듯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행복하다 하셨지. 그래서 당신의 이 작은 비밀이 자네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평생을 숨겨오신 걸세. 당신의 목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힘겹게 버티는 다른 젊은 아들, 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하셨던 게야. 박 영감님은 다른 서류처를 꺼내와 우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상가와 땅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어떻게 재단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돈이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지원되는지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세무적으로도 한치의 오차 없는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개인의 유산이 아니라 이미 청년 새싹 재단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안사돈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잖아. 이 모든 게 다 쇼였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희한테 재산이 없다고 헛된 꿈 꾸지 말라고 일부러 장례식장에서부터 망신을 주신 거죠?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들 인수가 다급하게 며느리의 앞을 막아서며 말렸어요. 주미야, 그만해. 제발. 아버지가 남기신 뜻이잖아. 뜻? 웃기지 마. 돈 없는 뜻이 무슨 소용인데. 당신은 평생 이렇게 아버지 그늘 밑에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나 하면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 돈, 우리 아들 돈 내놓으라고. 며느리는 인수의 뺨을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지하 작업실은 순식간에 추악한 욕망과 분노가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안사돈은 옆에서 내 딸한테 손 떼지 마라. 며 인수를 밀쳤고 인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깊은 연민과 경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소중한 공간이, 그의 선한 의지가 저토록 어리석고 추악한 탐욕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그만둬라. 제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세 사람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제 아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돈은 여기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손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청년 새싹 재단의 모든 권한은 남편 유고시 배우자인 나 김홍자에게 승계된다고 정관에 똑똑히 나와 있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나다. 저는 박 영감님이 보여준 재단 정관의 한 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외부인일 뿐이야. 내 허락 없이는 이곳의 그 무엇에도 손 뗄 수 없다. 썩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내 남편의 고귀한 유산 앞에 나타나지 마. 제 선언의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멸과 악의가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이제 아주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시네. 결국 이 모든 걸 어머니가 다 독차지하시겠다. 저희는 빈손으로 쫓아내고.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법이 누구 편인지, 세상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저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 고물상,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사돈도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아들 인수는 제게 무어라 말을 하려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텅 빈 지하 작업실에 박 영감님과 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영감님이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모님. 단단히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저는 물컵을 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저는 남편이 남긴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탐내는 저 사악한 해충들로부터 제 남편의 유산을, 아니, 이 시대의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꿈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시작한 이 외로운 싸움, 이제 내가 끝을 낼게요. 당신의 아내 김홍자의 이름으로. 지하 작업실에서의 소란이 있고 난 며칠 뒤, 저는 박 영감님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제 의지로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제 삶이 남편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평온하게 흘러갔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황야에 나서서 울타리를 치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틈도, 과거를 그리워할 여유도 사치였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뱉어냈던 두고 보세요라는 악담은 빈말이 아닐 터, 그들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지요. 박 영감님은 남편이 남긴 재단 정관과 운영 서류들을 제 앞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온 제게 법률 용어나 회계 장부는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담긴 유서이자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였으니까요. 정관 제5조 사망에 따르면 이사장 유고 시 모든 권한과 의무는 법적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니 사모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재단의 공식적인 이사장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박 영감님의 말은 제게 무거운 왕관을 씌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우선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제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뜻을 이어받을 이 젊은이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꿈을 확인하고 지지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터였습니다. 영감님, 재단에 소속된 청년들을 모두 소집해 주세요. 새로운 이사장으로서 그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요. 제 말에 박 영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부터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이 녀석들도 새로운 이사장님을 뵙고 싶어 할 겁니다. 며칠 후 재단 소속의 청년 7명이 모두 지하 작업실로 모였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나타난 늙은 이사장이 재단을 해체하거나 지원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며 일부러 남편과의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텃밭을 가꾸던 이야기,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사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들의 경계심을 천천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장례식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며느리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돈으로만 보고 달려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의 얼굴은 점차 분노와 의지로 굳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제 며느리는 이 공간을 고물상이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물창고로 보입니다. 저는 제 남편의 안목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해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 진심이 담긴 선언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던 박준서라는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저희는 김명철 회장님을 단순한 후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에 막혀 밤을 새울 때 함께 컵라면을 드시며 격려해 주셨고, 투자를 받지 못해 좌절할 때 저희 손을 잡고 내가 너희의 첫 번째 투자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사장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저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청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청년도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며 의지를 다지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지역 인터넷 신문의 작은 기자에 의해 기사화되었습니다. 박 영감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 일부러 소식을 흘린 것이었지요. 남편 유지 이어 청년 창업 지원 나선 70대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지만 그것은 저와 재단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저를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몰아가려 할 때 이 기사는 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줄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며느리 차주미의 이름으로 발송된 성년후견 게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제가 고령과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으므로 자신을 저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재산을 포함한 제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저는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맞서주리라. 저는 그들이 제게 덫을 놓는 만큼 저 역시 그들을 끌어들일 덫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우선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및 식탁 아래 그리고 제 침실까지. 그들이 찾아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쏟아낼 망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영감님과 상의하여 그들의 또 다른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예상대로 며느리와 안사돈이 변호사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다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어설픈 사기꾼이 아니라 제법 그럴듯한 행색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를 제 면전에 내밀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제 곧 법원에서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러 사람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저희 말을 들으시면 이런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재단이고 뭐고 다 저희한테 넘기시고 편안하게 요양원에나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게 저희가 어머니께 베푸는 마지막 호의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거실 소파 밑에 숨겨진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기운 없고 혼란스러운 노인인 척 연기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제 어눌한 대답에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사돈. 아직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는구나.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소금 뿌리고 난리치신 건 기억나세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내쫓은 건요. 그리고 엊그제는 신문에도 나왔다면서요. 알지도 못하는 젊은 애들한테 남편 재산 다 퍼주겠다고.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에요? 누가 봐도 사리 분별 못하는 치매 노인네지. 맞아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 한 말도 오늘 기억 못 하시고. 저희가 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예요. 법원에서 치매 판정받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최고급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제 귀가 아니라 녹음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고 있으며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지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의 서재에서 가져온 재단 관련 서류를 보는 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그래, 요양원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 서류들 보는 것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 이게 다 돈인데 이사장이고 뭐고 다 귀찮아. 제 말에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늙은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지요.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서류를 빼앗듯이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골치 아픈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하거라. 나는 이제 다 모르겠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력하고 판단 능력 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나고 저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법정에 울려 퍼질 진실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며느리 일당이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덫을 놓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한다면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돈에 굶주린 자들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제 집 우편물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며느리 차주미, 발신인은 사채 캐피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시댁에 드나들며 주소를 이곳으로 해놓은 모양이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 또한 남편이 제게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빨간 글씨로 인쇄된 끔찍한 내용의 빚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억대를 훌쩍 넘었고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그토록 조급하게 유산에 집착했던 이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빚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돈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품 쇼핑, 주식 투자, 그 모든 허영의 대가가 바로 이 독촉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독촉장을 조심스럽게 복사해두고 원래 봉투에 넣어 다시 우편함에 꽂아두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편물이 잘못 온 것 같으니 찾아가라고만 연락했지요. 이 독촉장은 훗날 법정에서 그들의 탐욕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영감님과 함께 본격적인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청년 새싹 재단, 가짜 투자 설명회.
저희는 재단이 곧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님의 인맥을 통해 몇몇 경제지에 작은 기사를 내기도 하고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성남 땅부자 김영감의 유산 첨단 기술주로 재탄생과 같은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는 안사돈과 며느리의 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사돈이 자주 다니는 미용실, 며느리가 속한 강남의 주부 주식 투자 모임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소문을 흘렸지요. 빚에 쪼들리는 그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라는 믿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일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식장 이후 처음으로 듣는 꿀이라도 바른 듯한 아양 떠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새 사돈 걱정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사돈,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지 뭐예요. 우리 박가사돈이 만드신 그 재단이 곧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다면서요? 아이고, 우리 박가사돈은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 복을 남기셨네. 역시 사돈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나는 그저 남편이 하던 일 조용히 이어나갈 뿐이야. 에이 사돈. 저한테까지 숨기실 거 없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하겠다고 난리라면서요. 사돈, 저희가 남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는 가족끼리 나눠야죠. 저희도 그 재단에 좀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네. 저는 못 이기는 척, 글쎄, 그게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자네들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이번에 비공개로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한번 와보게. 와서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하고 미끼를 덥석 던져주었습니다. 안사돈은 고마워요, 사돈. 역시 사돈밖에 없어요. 하며 기쁨에 겨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끼를 아주 단단히 물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당일. 저희는 일부러 강남의 번듯한 세미나실을 하루 빌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재단의 이사장 대리인 역할을 맡았고 재단의 청년들은 각자 개발 중인 아이템을 들고 나와 유망한 청년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저는 뒤편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연약한 미망인 역할을 연기했지요. 설명회가 시작될 무렵 며느리와 안사돈이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더군요. 그들의 눈은 이미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손에 쥔 사람처럼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아주 유창한 말솜씨로 재단의 비전과 투자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을 개발한 박준서 군은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미래 식량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고 친환경 포장재를 연구하는 김민지 양은 자신의 제품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속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했고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며느리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기술의 가치나 미래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지금 1억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얼마를 손에 쥘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주 노골적이고 천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좌중에서 작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 김명철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안사돈이 거들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대리인 양반. 우리가 남이에요?
고 김명철 회장님의 유일한 며느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장모인데 우리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우선권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미리 약속된 바람잡이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는 박 영감님의 오랜 친구로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요. 제 전 재산 3억 전부 투자하겠습니다. 제 노후를 이 재단에 걸겠습니다. 그의 외침에 장내가 술렁였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지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희는 5억 투자하겠어요. 아니 10억도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우선권을 주세요. 사채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1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제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상속 재산에 눈이 멀어 비이성적인 판단을 했는지를 증명해 줄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며느리와 안사돈은 제게 달려와 투자하게 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거든 돈부터 가져오너라. 빈말로 하는 투자는 받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돈을 구해오겠다며 눈이 뒤집힌 채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더 큰 사채를 알아보거나 불법적인 일이라도 저지를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의 이름으로 저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할 시간이 이제 머지않았네요. 가짜 투자 설명회가 있고 며칠 뒤 저는 아들 인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잔뜩 잠겨 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인수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수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인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사채 캐피탈에서 온 빚 독촉장들이 수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주미 앞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안사돈의 이름으로 된 독촉장까지 섞여 있었어요. 모녀가 함께 사채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집사람 서랍을 우연히 열었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주미가 장모님이 이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게. 인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믿었던 장모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다. 네 아내가 왜 그토록 유산에 집착했는지, 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까지 했는지. 다 이 빚 때문이었던 게야. 인수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주미 편을 들고. 저는 정말 바보 같은 놈입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인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더 이상 주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걸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제 아내이고 제 아이의 엄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인수야,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게다.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더 이상 불의에 눈 감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 거야. 저는 인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청년 새싹 재단을 일궈온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탐욕에 맞서기 위해 제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가짜 투자 설명회를 열어 그들의 탐욕을 증거로 남겨둔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인수는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혼자가 아니었다. 네 아버지의 뜻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도 내 곁에 함께 서주지 않겠니? 제 말에 인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창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주미와 장모님의 거짓과 탐욕에 맞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실을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그날 이후 인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갈팡질팡하던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제 든든한 지원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수는 곧장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며느리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맞서 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수는 청년 새싹 재단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하 작업실로 와서 청년들의 사업 계획서를 함께 검토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청년들도 아버지의 선한 의지를 그대로 빼닮은 인수의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의 고물상이 실은 얼마나 위대한 꿈의 공장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청년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인수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수는 먼지 쌓인 작업대 의자에 앉아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공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평생 돈만 아는 재미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 없고 늘 낡은 옷만 입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아셨던 거였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지만 더 가치 있는 곳을 위해서는 모든 걸 내어주셨던 거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인수야. 너는 네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게다. 이제부터 네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잖니. 여기 있는 이 젊은이들과 그리고 이 엄마가 함께 할 테니까. 우리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지키고 그의 고귀한 뜻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파놓은 함정과 거짓의 성벽 앞에서 우리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들고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심판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 제 옆에 앉은 아들 인수는 굳은 얼굴로 운전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가 퀭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투를 앞둔 전사의 떨림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예와 제 남은 인생,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이날의 재판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의 복도는 차가운 대리석만큼이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정 반대편 복도에서 며느리 주미와 안사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껏 도끼가 오른 며느리의 눈과 마주쳤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해 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늘 당신을 끝장내 버리겠다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박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법정 안, 저는 피고인 아닌 피고인석에, 인수는 제 법정 대리인이자 변호인 보조 자격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먼저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하며 청구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유창했고 논리는 정연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신청인 차주민은 사건 본인, 즉 시어머니이신 김홍자 여사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건 본인은 한 달 전 남편을 잃은 큰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발생, 현재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 변호사는 첫 번째 증거로 장례식장에서의 소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조문 온 사돈에게 난데없이 소금을 뿌리며 행패를 부린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전형적인 노인성 선망 증세의 발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청년 새싹 재단에 빠져 평생 모은 재산을 낯선 젊은이들에게 탕진하려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과대망상과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 행위라고 주장했지요. 그들의 주장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저를 판단력이 흐리고 위험한 노인으로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증인까지 내세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의 질문에 경비 아저씨는 제가 며칠 전부터 밤늦게 혼자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거나 혼잣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판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머릿속으로 변론을 연습했던 저의 모습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돈을 쥐어주고 매수한 것이 틀림없었지요. 상황은 점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재판장의 표정도 심각하게 굳어져 갔고 며느리와 안사돈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저희 측 반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상대 측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인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인수는 먼저 장례식장에서 제가 왜 소금을 뿌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사람 앞에서 호상이다. 재산이 부럽다는 망언을 한 안사돈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폭로한 것입니다. 재판장님이라면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 앞에서 돈 타령을 하는 사람에게 소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뿌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인수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수는 재판정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녹음했던 며느리와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 한 말도 오늘 기억 못하시고 누가 봐도 사리 분별 못하는 치매 노인네지.
법원에서 치매 판정받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최고급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려 퍼지자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매 환자로 몰아 강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의 변호사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수는 다음 증거로 며느리와 안사돈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억 원대의 사채 빚 독촉장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신청인 차주미와 그 모친이 이 사건을 일으킨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고인이 된 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겼을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자들이 벌인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정은 이제 완전히 저희 쪽 분위기로 넘어왔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애썼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영상 증거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인 차주미가 얼마나 상속 재산에 눈이 멀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우리가 열었던 가짜 투자 설명회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손에 쥘 수 있냐는 말이에요. 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클라이맥스, 바람잡이의 외침에 눈이 뒤집혀 저희는 5억 투자하겠어요. 아니 10억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타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억의 사채 빚을 진 사람이 있지도 않은 10억을 투자하겠다고 외치는 모습. 과연 누가 정말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지가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재생이 끝나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신청인 차주미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과 그 모친이 상속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령의 피신청인을 기망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윤리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찰의 직권으로 통보하여 사기 미수 및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검찰 수사라는 말에 며느리는 재판장님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친다. 그리고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탕, 탕, 탕. 그 소리는 저 어리석은 모녀의 탐욕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법정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끌려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재단 청년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완벽한 승리이자 처절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아들 인수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인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길고 길었던 악연을 끊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인수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처절했던 싸움의 상흔이 더 깊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건너오느라 저도 그리고 제 아들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편히 쉬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비로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안사도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그들은 결국 사기 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수는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차주미라는 여자와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말없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요. 모든 소란이 잦아들자 저와 인수는 비로소 온전히 청년 새싹 재단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나가던 청년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재단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을 따 김명철 희망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지하 작업실로 출근하며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던 박준서 군이 얼굴이 벌개져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내 최대의 농업기술기업의 이름이 찍힌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인수 형님, 해냈습니다. 저희 기술을 그 회사에서 사겠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저희 팀 전체를 스카우트해서 독립된 연구소를 차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고 가능성을 높게 봤던 것이 바로 박준서 군의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남편의 안목이 그리고 그를 믿고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 온 청년의 땀과 노력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기술 지분 매각을 통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며느리와 안사돈이 그토록 탐냈던 남편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땅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재단의 규모를 더욱 키워 더 많은 청년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의 낡은 작업실은 이제 번듯한 지상 건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주미였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낡고 해진 옷차림에 핏기 없는 얼굴. 교도소에 수감된 엄마와 이혼,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주민은 제 앞에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주미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단에 돈도 많으시잖아요. 제 빚만이라도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평생 어머니 발 닦개로라도 살게요, 제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목적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앞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지 마라. 네 눈물은 조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제 차가운 말에 주미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주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이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하거라. 첫 번째, 인수와 완전히 이혼하고 내 손주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하고 떠나라. 그러면 네가 진 빚은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너는 그 돈으로 새 인생을 살면 된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겠지요. 두 번째 선택지는 이혼은 하되 아이의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다하며 사는 것이다. 네가 진 빚 단 한 푼도 갚아주지 않겠다. 대신 내가 우리 재단과 연계된 식당에 일자리를 하나 알아봐 주마. 거기서 땀 흘려 일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네 힘으로 그 빚을 모두 갚아나가라. 그리고 네가 번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아들에게 떳떳하게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라. 주미는 제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쉽고 편한 길과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 저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거라. 하지만 명심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인생에 더 이상 공짜는 없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세상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이 무엇이든 저는 이제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이제 온전히 제 손 안에서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꽃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주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미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선택에 조금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것이 그 아이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이자 제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재단이 후원하는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의 주방 보조 일자리를 주미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첫 출근 날 어색한 위생모를 쓴 주미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운 손으로 명품 가방만 들던 아이가 이제는 뜨거운 불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끙끙 앓으며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주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받아든 첫 월급. 그 돈으로 사채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의 작은 운동화 한 켤레를 사들고 왔을 때 주미는 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보는 자기 기만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죗값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밤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보내야겠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땀으로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김명철 희망재단은 이제 대한민국 청년 창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성남의 낡은 지하 작업실을 떠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재단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남편의 뜻에 동참하겠다며 후원의 손길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단은 이제 저와 인수, 그리고 박 영감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거대한 희망의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재단 창립 2주년 기념일. 저희는 재단의 성공을 축하하고 새로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 재단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한 청년 대표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저는 담담하게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김명철 회장은 평생을 구두쇠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가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수많은 아들, 딸들의 꿈에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사람의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투자의 결과물들이 이렇게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편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업자로서 이 땅의 청년들이 마음껏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오늘 이 자리를 보며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새 인수는 재단의 부이사장으로서 저보다도 더 능숙하게 재단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후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에서는 재단의 청년들이, 그리고 그 뒤편에서는 행사를 돕기 위해 찾아온 주미가 제 아들과 함께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혼자 텃밭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던 상추가 겨우내 언 땅을 뚫고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구니 가득 상추를 뜯었습니다. 잠시 후 인수가 제 손주, 그러니까 주미의 아들의 손을 잡고 텃밭으로 걸어왔습니다. 훌쩍 자란 아이는 제게 달려와 안기며 할머니, 상추 진짜 맛있겠다 하고 재롱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갓 지은 따뜻한 밥에 고기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여 남편이 좋아하던 상추쌈 한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추쌈 하나를 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 인수도 당신을 쏙 빼닮은 멋진 어른이 되었네. 그리고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제는 온 세상을 푸르게 덮을 만큼 커다란 숲을 이루었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저 젊은이들의 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 그러니 하늘에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당신의 영원한 동업자 김홍자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띄우며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제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날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